그리고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벌써 꽤 오래전부터 네, 들었잖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게 된 그 터닝 포인트는 좀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리만 브러더스 미국 금융위기였죠. 그러니까 파티가 끝난 거였어요. 근데 이 선박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이 배 발주하면 만들어서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나와요. 예, 선박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3, 4년 후에 경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리죠. 그렇죠. 올해만 해도 시장 좋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지 몰랐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지 몰랐죠. 그러고도 몰랐죠. 그리고 GDP가 작년 수준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예. 작년에 발전 선수들은 잘못 발주를 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6년, 7년에는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예. 와, 이 파티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때 벌크선이 내가 벌크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신조선을 예. 2년이면 투자비를 뽑아요. 2년이요? 네. 와, PER 2배. 네. 와.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발주하면 바로 받는 게 아니라 2, 3년 후에 받는 거죠. 그래서 벌크선 중고선가가 예. 5년 된 차가 지금 새로 나오는 차, 새로 발주해서 2년 후에 받는 배보다 가격이 더 높았어요. 험배가 새 배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지금 당장 돌리면은 네, 그렇죠. 바로 2배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집어넣으면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 네. 당장 눈앞에 있는 배에다가 더 가격을 네. 지불해 준다는 네, 거죠. 네. 와, 사실 이게 중고배가 더 비싸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상황적으로는 좀 이해가 그렇죠. 가네요. 예, 이거는 뭐 몇 년을 받는 거니까 예,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주문을 많이 했고 잔고와 선대를 비교하는 레이쇼가 그러니까 예. 바다의 배가 100척이면 주문이 50척 들어가 있었어요. 전 세계 네. 선대에. 네. 그 얘기인즉슨 3년 후에는 100척이 150척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물동량이 3년 동안 15% 늘까요? 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는 다 투자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 모르겠어 뭐 파티에 나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됐었던 거죠. 어... 근데 뭐 미국 금융위기도 부동산 버블인 거잖아요. 그쵸. 금융상품, 판상 금융상품을 통한 예. 처럼 이렇게 파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여태까지는 너무 과잉이었어. 꼭 끝나고 나면 그 얘기하죠. 예. 라고 하고 정말로 물동량이 또 줄어요. 2009년에 줄었죠. 줄만 네. 더 한 상황이었죠. 근데 예. 배는 나와요. 이 배는 어디 가야 되죠? 일단은 20년 된 배, 15년 된 배들은 막 스크랩 되고요. 스크랩도 많이 못 해요. 그죠. 그 장가가 있는데 그래도.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남아도는 배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그때 농담으로 10년이라 그랬는데 정말 10년을 보낸 겁니다. 진짜 그러면은 일단 그 배를 소화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선주들의 문제인데 네. 이 선주들이 그걸 다 소화하는 동안은 발주를 하지 않는 상황. 아예 아니한 건 아니고요. 예. 그래도 발주를 했는데 그 전에 2007년에는 뭐 데드 와이톤이라는 단위로 얘기를 드리면 아무튼 2억 6천만 톤을 발주했는데 예. 미국 금융위기 2009년 이후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예. 1억 데드 와이톤 정도가 연평균 발주죠. 반토막 난 거네요. 예. 그렇죠.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이하로 난 건데. 네. 조선사들은 배를 2011년에 1억 6천만 톤을 만들어서 내보내줬어요. 작년에 8천만 톤? 조선사들의 또 선박 반토막 건조는 반토막 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쫙 커지다가 이게 시장이 줄어들 때 보통 치킨 게임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놈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놈이고 못 버티는 놈은 빠져나가는 네, 거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그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조선업의 구조조정 기간이었던가 보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중국도 수많은 조선사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도 뭐 성동조선은 지금 토지가 매각되는 거고요. 그렇죠. STX도 살아남았지만 많은 야드들을 팔았고. 네, 그리고 대형사들도 예. 조그만 조선사 망해봤자 별로 캐파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큰 조선사들이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사람을 레이업함으로써. 그러니까 큰 물량,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빅3는 없지만 네. 그 빅3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설비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줄여가는 과정을. 근데 그 설비가 사람이었죠. 사람. 예. 물론 이제 뭐 크레인들 많이 안 쓰는 거 살짝 몇 개 팔기도 하고 크레인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그냥 두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급한 이제 비용인 고정비가 아닌 인력들을 내보내고 협력사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규직은 15,000명 정도가 빅3 각각 각이었어요. 예, 예. 지금은 10,000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15,000명이 일할 때 협력사들은 한 25,000명, 30,000명 되셨대요. 그거는 분기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그쵸, 예. 권순우 기자님 같은 분들이 조사해주는 그런 스냅샷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그쵸, 예. 어디 업체에서 못 뺐다더라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협력사는 더 크게 줄었죠.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일하던 피크 때 야드가 지금은 한 2만 명에서 2만 명 중반 정도. 매출도 14조에서 7조. 우리도 그러했고요. 중국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외형을 줄여놓고 구조조정 끝났어. 이제 좋아지겠지. 예. 공급을 절반 줄였는데 얼마나 쉬워. 조금만 좋아지면 먹고 살만하지. 진짜 이때 저도 기억나는 게 그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어서 그 구조조정 목표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은행하고 같이 협의했던 목표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조선업이 충격받은 거에서 인력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느끼시겠지만 인력 구조가 그렇게 많이 안 줄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취재를 좀 해봤을 때 너무 잔인하게도 그 정규직 줄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맞아요. 비율로 협력업체 분들이 통계에도 안 잡히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좀 되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을 뭐 목표한 것만큼은 어느 정도 됐었던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죠. 외형에 맞춰서.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아직도 흑자를 내는 조선사도 있고 예. 한국조선은 흑자로 돌아섰고 아직도 지금 BEP 안팎이니까 딱 조선 수주하는 성과에 맞춰서 비용 구조를 짜서 딱 필요한 인력들 딱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해양 플랜트 얘기.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는 어떻게 갔다 어떻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티가 끝나고 배가 남아돌고 상선 시장이 확 안 좋아질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긴 하지만 해양 플랜트를 설계를 해외에서 해요. 이거는 설계는 해외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역량이 안 돼요. 뭐 그 철골 구조물 왜 디자인을 왜 못했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유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저 밑에 고온 고압의 유정도 이해해야 되고 바다도 이해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거고 되게 오래된 거여서 그런 설계 부분을 해외 엔지니어링 하우스들이 하고요. 피드 기본 설계 그걸 가지고 EPC 발주를 내면 상세 설계가 있고 P 조달 프로큐어먼트가 있고 C 컨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PC에서 우리는 C만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조선사, 이렇게 일 잘하는 조선사는 한국 빅3이기 때문에 이 C를 마음껏 맡겼어요. 오일 메이저들은. 뭘 그려오든 다 만들어주겠다. 잘 만들어 오니까 또 야드도 커요. 크레인도 엄청나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EPC를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막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그려주는 것만 만들다 보면은 이 정도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때마침 상선 시장이 불황이니까 해양에서 우리 등치를 좀 더 키워야 되는 니즈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EPC를 하는데 이 일을 하청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일을 하던 애들이 우리를 데리고 전체 사업을 총괄했는데 반대로 그 해외 엔지니어링 하우스를 우리 밑에 두고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책임을 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이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길어지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좋은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해양 플랜트들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정치도 커지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그러니까 기본 설계가 틀린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모르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받았어요.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게 2조 원짜리, 3조 원짜리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건담 로봇 설명서 보고서 조립했는데 안 맞네. 그러면 다시 설계서 찢어버리고 새로 사자. 요금은 한 5,000원 이런데. 야, 좀 이거 다시 해보자. 2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또 유가 리만 이후에도 막 100불 가고 되게 좋을 때였어요. 투자가 많아서 또 맡길 때는 한국밖에 없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는데 틀려서 다시 하고 다시 해서 뒤로 밀리는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뒤에 시작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밀려버리고 그리고 삼성대우 현대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훌륭한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갑자기 프로젝트가 많아지니까 이게 뒤에 프로젝트는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앞에 게 밀리고 뒤에 게 밀리고 막 다 난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진짜 뭐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는 거 어느 정도 저도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해양 프로젝트라는 게 글로벌하게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럼 사실 서로 처음 해보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거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거고 설계하는 애들은 쟤네밖에 없었는데 쟤네도 뭐 이 정도 사이즈의 설계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럼 뭐 다 같이 좀 실패한 건데 그때 책임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C만 했다면 시공 부분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EPC 등기 계약을 럼섬으로 책임지는 걸로 받았기 때문에 기본 설계 도면을 보고 이 금액 얼마 이거 어떤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나는 컨펌을 할게 라고 하고 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일부 기본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컴퍼니에서 다 나중에 돈을 받아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틀려서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갔던 것만큼 절대 못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해양 플랜트는 요새 거의 접었죠. 아니요, 접은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시 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또 시장이 쪼그라들기도 했고요. 지금 유가 보시면 지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해양 플랜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해양 플랜트 뭐 최근에 뭐 센코프 마린 정도 가져간 거 말고는 해양 플랜트 누가 뭐 수주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거기 FPSO에서 헐 부분은 중국 친구들이 꽤 많이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탑사이드 말고 아래쪽. 아래쪽. 그리고 근데 이것도 프로젝트가 작은 거랑 큰 거에서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소형 탑사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센코 케펠도 계절을 중심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신조 FPO 시장으로 들어와서 3년 전에 우리 한국조선사가 너무 받으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뺏어가기도 하고. 대우조선 진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옛날 그거.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그런. 센코프 마린 실적을 제가 꽤 몇 년 동안 트래킹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보고 있어요. 이게 설계 문제와 이게 실제로 막 해보면 이게 장난 아닌데 이게 세계 최고의 그 제조 능력을 가진 한국조선사들이 괜히 물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두 가지죠. 쟤네가 한번 물리고서 진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 조선사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에 면죄부가 될 것이냐 이게 저는 센코프 마린 실적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실적 좋지는 않던데요. 근데 전세적으로 안 좋은 게 반영되는 거고 우리처럼 박살이 나지는 아직 않은 거죠. 그때는 워낙 규모가 컸으니까. 그러면서 해양 플랜트가 좀 이제 많이 줄었고 괜찮은 프로젝트 있으면은 수주를 할 의향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유가 때문에 많이 지금은 많이 지금 올해 기대했던 것들도 다 연기되고 있죠. 그 다음은 LNG죠? 네, LNG. LNG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갑자기 우리나라 전체 수주의 뭐 몇 %를 LNG가 한다든지 전 세계 LNG의 물량의 뭐 85%를 우리나라가 한다든지 그러니까 LNG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가 뛰어나다는 건 어느 정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LNG 운반선, LNG 추진선 요 시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LNG를 수입하는 국가 1, 2, 3등이 일본, 한국, 대만이었었어요. LNG 수입국. 그럼 뭐 사실 우리나라야 뭐 우리가 가스를 좋아해서 쓴다라기보다는 좀 이래저래 수입을 해야 되는 이유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가스 복합 화력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국이니까 2등 정도를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도 그러하고 인도도 그러하고 환경 문제 때문인 거죠. 점점 발전원을 이제 석탄이 아직 메인이지만 그래도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가스 발전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LNG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그 석탄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C가 좀 적게 있는 가스 발전을 늘리면서 LNG 관련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발전과 뭐 난방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LNG가 전체 생산되는 천연가스에서 10% 이제 좀 넘게가 운반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30억 톤을 약간 넘어요. 30억 톤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20% 정도는 파이프라인으로 옮겨져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중동에서 인근 유럽으로, 그리고 10% 정도가
LNG 형태로 액화돼서 배에 실려서 옮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70%는 뭐냐? 현지에서 다 써야 돼요. 이동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쵸. 현지에서 발전하고 현지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옮길 수 없고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에너지원이니까 현재 다 쓰다가 점점점 이게 옮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이 늘어나서 또는 LNG화해서 운반되는 선박과 보관 탱크와 이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네. 그리고 중국, 인도만 목매는 게 아니라 2000년 초반에 LNG를 수입하는 국가가 10개국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 40개국이 넘어갑니다. LNG를 안 써보던 애들이 LNG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탄가스 사오듯이 사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도시가스도 쓰듯이 쓰는 거잖아요. 망으로 진짜 우리 집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40개국이 쓴다라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구축을 하려고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조선산업에 LNG 수입 터미널을 지으려면은 땅을 잡고 해안가에 여기가 바다면 해안가에 터미널을 쫙 올려야 돼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공사하는데 막 사람도 붙어 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몇 조 원 공사인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LNG FSRU라고 하는 플로팅 리가스피케이션 유닛이에요. 네, FSRU. 근데 스토리지 리가스피케이션 유닛인데 얘는 LNG 선 위에 기화 장치를 붙여둔 겁니다. 기화 장치. 네. 그래서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면 여기 앞에 떠 있고 정박돼 있고 LNG 선이 오면은 여기 받아서 여기서 기화해서 내륙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가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장점이 뭐냐면요, 쌉니다. 싸다고요? 육지에다 하는 것보다 싸요? 캐펙스가 훨씬 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빌려 쓸 수 있어요. 빌려 쓴다는 게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LNG를 수입해야 돼. 그러면 터미널을 지어야 되네라고 하면 엄청나게 자본 조달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FSRU를 하나 빌려 와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떠다니니까? 네, 그렇죠. 잠깐 저 여기 좀 쓸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왔다가 LNG선 빌리듯이 FSRU를 빌려서 저 안 쓸게요. 그럼 돌아가고. 그렇죠. 나 한 5년 써볼게. 7년 써볼게 해서 빌려서 쓰고 월 요금 주고 LNG를 써보고 괜찮네라고 하면은 근데 얘는 오펙스는 비싸요. 운영비는 비싸요. 그러면은 괜찮네 하면은 그래 여기다가 지워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이게 딱 육지에다 올리면 이거 스크랩해야 되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데 이걸 띄워놓고 해보다가 그러면 이거에 기반을 한 인프라들을 구축해보고 이거 괜찮네 산업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이거 계속 쓰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떠다니는 거 말고 우리가 지워버리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어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상터미널은 짓는 데 한 3, 4년 걸려요. 바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변 인프라 공사를 좀 해야 되지만 그래서 LNG FSRU가 마약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너무너무 좋은 LNG를 이제 자금력이 크지 않은 국가도 회사도 딱 접근하게끔 맛을 보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 어떤 마중물이 돼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해서 야 여기 저기 가스 있대. 그럼 가스 트럭들도 좀 다니고 거기 뭐 파이프도 좀 만들어 보고 뭐 요 해보다 야 안 되면 접으면 되니까 뭐 이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호재가 된다는 거죠? LNG 시장이 커지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중국, 인도만 얘기 드렸죠. 워낙 큰 나라니까 말고도 유럽 국가들, 중동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남미 국가들이 FSRU를 통해서 LNG를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써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늘고 있죠. 그럼 앞으로도 LNG를 사용할 국가들은 그러니까 한번 써본 국가라면은 어차피 석탄을 줄여야 된다라는 건 전 세계적인 약속이니까 가스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진입 장벽이 높은데 FSRU가 거기서 굉장히 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근데 그 FSRU를 우리 조선사들이 만드는 거죠. 그것도 좋네요. 운반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 카타르 사건이 아니죠. 카타르 이벤트가 사건이구나. 근데 어쨌든 카타르 발주도 이런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7,700만 톤을 팔고 있는데 3,300만 톤을 늘리고 또 1,600만 톤을 늘려서 그 5,000만 톤을 늘리는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사줄 사람이 100% 다 마련되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60, 70% 넘어가야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거를 잘 공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인도도
중국 후동조가 가져간 거는 산다고 했으니까 준 거죠. 인도도 그리고 여러 그렇게 FSRU를 통해서도 뭐든 LNG를 쓰겠다는 수요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공급을 쫙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하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만든다고 된 문제가 아니고 가서 어떻게 가서 여기서 뭐가 또 만들어서 이거 써야 된다라는 약속 없이 몇천원짜리 투자를 하긴 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죠. 우리가 이런 거 하기로 약속했어요. 같이 손붙잡고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와, 그러면 이 카타르 백척이라는 게 야, 우리가 그 배를 많이 만들 수 있구나가 아니라 가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거에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도전이기도 해요. 사실은 정말 보수적으로 얘기 드리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 누가 얼마나 사갈까?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럼 다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가스 캔 사람도 힘들고 해운사도 힘들고 배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여기다 돈 빌려준 은행도 힘들고 뭐 이런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네요. 근데 또 그게 뭐 아예 무너지는 것보다 느린 거죠. 빨리 이걸 풀로 채워가지고 쫙쫙 가야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더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석유가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가스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대체를 해나가느냐, 그렇죠.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업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시점 뭐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하반기 조선업 전망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LNG는 그거랑 탑픽도 LNG는 2026년까지 할 거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반 상선은 백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떨 거냐? 경기 별로 안 좋죠. 주식시장만 오른 겁니다. 실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조시장, 일반 상선 신조시장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근데 한 가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불황기에는 노후선들을 많이 스크랩 해버려요. 해체를 시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해체를 잔뜩 한 1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올해 100척이 있고 물동량이 100이에요. 경제가 역성장한대요. 100 물동량이 97이 돼요. 여기서 세척 없어져야 되죠. 3%, 4%. 저는 왜 경기 안 좋은데 뭐 새 차 살 돈도 없는데 왜 옛날 차를 쭈그러뜨릴까 그랬더니 얘가 일을 해야 되는 어차피 거예요. 놀게 되니까요. 일감이 없으니까 배를 줄여야 될 거면 노후한 선박부터 줄인다는 거죠. 놀고 있어도 돈 들어요. 정박 비용, 뭐 기름도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엔 해체가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근데 많아지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쵸? 많으면 많을수록 2021년에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해체가 많아지면은 해운시장 운임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올라가고 내년에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너무 많이 없애버렸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좋아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지겠네라고 하면서 발주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올해 하반기에는 신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어서 발주는 간간히 나오지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가져올 거 가져오면서 좀 상선은 지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수주가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좀 잘 버텨야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업 얘기 정말 풍부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최근의 경기 동향과 우리나라 조선업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슴 떨리는 그 에너지 전환,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앞에 놓여 있는 굉장히 기회의 시장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능력은 정말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왔던 그 기술 축적의 노하우가 정말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일 리가 없잖아요. 위기에 뭔가 정말 너무 잔인한 시장 상황 때문에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정말 뭔가 새로운 시장이 시작됐을 때 그때 준비되어 있는 선수가 먹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한국 조선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발칙강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